예, 2022년 10월 12일 음력으로 9월 17일인데요. 제가 그 황금음의 학술은 보살사상은 실존주의라는 내용으로서 특집을 꾸며봤는데, 그 꾸미다가 보니까 어, 보살사상이 가지고 있는 원뜻과 또 그리고 보살사상이 그, 그 추론되는 그런 철학적 부분들이 서구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념론과 실존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칸트를 거쳐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묻냐면은 이 보살사상을 좀 더 연구해서 보살사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금의 학술은 마지막 특집 10번째 강의로서 218번째 강의인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이제 제가 적었던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결에 대해서 제가 읽었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인데 한번 그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해겔은 1770년에서 1831년까지 살았던, 이 제목은 우리가 곽준혁, 최장집 이런 분들이 썼던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가, 정치철학 다시 보기에서 2016년도에 적었던 글을 가져와서 제가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겔의 사상을 한번 재정리해 보겠습니다. 해겔은 소포클라스가 말하고자 하는 회복 불가능한 절망적 대립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정반합의 원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전혀 다른 어떤 사고와 생각들을 정반합의 원리에서 절대 정신으로 가보자는 그런 뜻이죠. 이런 그에게 그리스의 비극이 전달하고자 했던 신이 아닌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비극적 운명에 대한 공포와 염려는 이 해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신이 아니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절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판단 기준을 가진 주인공들의 충돌이, 즉 안티고네의 가족이라는 가치와 크레온의 국가라는 가치가 대립함으로써 겪게 되는 다른 종류의 공포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각자의 인륜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보여주는 행동의 변증법적 통합을 통해서 관객들은 감정적 선을 넘어 절대적 가치를 찾는 화해의 길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칸트의 생각은, 칸트가 자연적 존재 또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율적 의지로서 지식의 근본 원리를 도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 칸트 생각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자연적 존재 또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자율적 의지로서 지식의 근본적 원리를 도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인간적인 신이나 대상으로서의 자연으로서의 객관적 지식을 찾았던 철학적 전통에서 벗어나 사고하는 주체로서 인간의 주관성을 바탕을 둔 보편적 지식을 역설했던 칸트의 관념들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칸트의 생각을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겔의 생각은 어떤가이죠? 해겔은 칸트가 사물과 지식을 엄격하게 구분함으로써 절대적 진리를 파악하는 데에는 궁극적으로 실패했다고 본다 이거죠.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인식이 가능한 것에 국한함으로써 객관적 지식을 주관적 판단의 형식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객관적 지식을 주관적 판단의 형식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해겔 자신은 지식이 사물의 본질과 일치하는 진정 객관적 지식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해결의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가 했죠. 자, 해결의 결론은 칸트의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해결이 의도하는 바는 선언적 지식이나 대상으로서의 사물의 구분에 대한 내재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목적한 바는 초인간적인 신 또는 초월적 자연과 합의를 통해서라도 지식의 궁극적인 근원을 찾고자 했던 전통적 행위상의 요구를 완전히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선언적 인식이 결과적으로 경험된 바에 제한되는 주관주의 근원적 한계를 넘어서서 절대적 진리의 근원인 절대자를 보여주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한편 다섯 번째, 인간의 자율의지의 확대로서 정신을 받아들이고, 여섯 번째, 국가가 시민의 자유의지를 억압해서는 안 되며, 일곱 번째, 보편적 원리를 적용하고, 여덟 번째,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적 연대가 필요하고, 아홉 번째, 도덕적 인륜을 설명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더라도 자유는 인간성의 본질이라는 말로 무분별한 갈등이 공존의 기반마저 훼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공동체를 강조하더라도 개인이 국가를 통해서만 진정한 실체를 거듭난다는 전제로서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권력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결의 저술에서 전체주의의 원형을 찾는 해석을 양산했다는 부분들을 가질 수가 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칸트와 해결의 철학 비교를 제가 한국문학술원에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보살 사상에서 어떻게 하여 보살 철학이 만들어지는지를 분석한다. 보살 사상은 우리말 본래 태어난 본성대로 살아가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 실천 궁행으로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의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상이 정립된 시기는 적어도 황국사의 기록으로 볼 때 74,141년이나 된다. 이 시기를 우리는 무의 문화라고 하는데, 그 시작은 순다대로 순다환인 때이다. 연꽃을 국화로 하고 범어인 산스크리트를 사용한 우리의 머남은 순대조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이들이 나중 제주도의 수호신이 되었다. 돌하르방과 할망이다. 산스크리트의 말을 사용했다. 이때는 북방 천송 강림이니 광명사성이니 홍익인간이니 하는 말은 태어나지도 않을 때다. 어쩌면 유동식 교수의 표현으로 무의식이를 무의식이 역사가 나타나는 생활 풍습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문명학술의 연구에 의하면 이미 고대 문명도 있었고 2만 년 전에 흑표은 지금의 연장으로도 깎기 어려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문명을 수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이야기되면 오히려 이 학문의 파쇼가 된다는 것이죠. 이미 7만 년 전에 보살사상이 정립되었으며 보살사상에서 나오는 초월적 의미에서 본질과 본성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질은 원리이고 본성은 원칙이라는 거죠. 본질은 본성의 바탕 위에서만 성립할 수가 있는 존재기에 이성의 본질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성은 본성이지 본질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본질의 문제로 보게 되면 추상화되어 주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인간이 이성을 가진 특질을 가졌기에 자유가 나온다. 자유는
특정화될 때만이 존립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는 자유를 전제로 한다. 자유는 책임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존재이다 이거죠. 이성은 본성의 범주에 있다. 이성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바탕으로 하지 죽은 시체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질과 존재에 대해서 말했다. 성질은 성과 질을 포함하고 본은 본질과 본성을 포함하는데, 보살사상에서 우리말 본디는 본래 뜻으로서 본질과 본성을 같이 품고 있다. 이를 산스크리트는 보디라고 말하고 사뜨바는 살아바라는 뜻이니 살다 뜻이다. 이는 생으로서 태어나는 즉 본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사상은 살아있는 사람인 본성을 가진 자들이 사상인 것이다. 정신은 이성과 다르다. 이성은 살아있는 내 몸 안에서 화학작용이지만 정신은 가상적이고 상상적이며 추상적인 것을 화학작용하는 것이다 이거죠. 내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관계되는 존재를 그리는 것이다 이거죠. 이를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의 추상성이라 한다. 이를 우리는 초월적이라 한다. 자, 여기서 칸트와 헤겔의 철학이 갈라진다. 완전히 이성에서 본질을 떼내자는 칸트의 산물과 지식에서 완전히 떼어내자는 헤겔은 사물과 지식에서 완전히 떼어내자는 헤겔은 사물과 지식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논쟁이 되어버렸다 이죠. 여기서 사물은 보살사상에서 본질을 말하고 지식은 본성을 말한다. 오로지 이성을 존재로 이해하자는 칸트와 이성의 본질과 떼어내기 어렵다는 헤겔의 고민이 있다. 헤겔의 철학에 나는 찬성한다는 것이죠. 떼어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실질적인 경험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가상적인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내가 골장의학을 연구하면서 이미 수년 전에 연구하였던 문제에서 크게 새삼스럽지는 않다. 의학의 개념에서 영성과 영혼, 정신과 이성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부닥치기 때문이다. 순수 이성은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사물의 대상으로서의 사태이다. 이는 인간의 이성작용과는 관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태가 된다. 이를 우리는 초자연적이라 한다. 사태는 우리의 이성작용과 관계없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산에서 돌이 떨어지는 경우가 바로 사태라고 하죠. 사물의 대상으로서의 사태인 것이다. 여기에는 선언적 경험이 없다. 여기에는 선언적 현상만 있을 뿐이다. 결론은 초월적이란 말에서 본성과 본질이 구분되고, 초자연적인 말에서 사물로서의 대상과 사태가 일어난다. 이 모두는 인식작용으로서 불교에서 말하는 심성학이고 서구 철학자가 말하는 현상학이다. 이성적 현상학, 사물적 현상학, 대상으로서의 현상학, 사태로서의 현상학이 나온다. 전자 둘을 선언적이라고 하고 후 둘을 형식적 현상학이라 한다. 예, 이렇게 해서 칸트 관념론과 헤겔의 관념론을 제가 나의 글로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2월 12일 10월 12일 수요일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